공격 안 되고 화해하는 반응 하지 않아. 근데 화해하는 반응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두 번째 내 눈 속에 들보를 빼고, 다 그 영어로 이제 G로 시작하게 나서, 세 번째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네 번째 가서 화해하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갈등 반응, 화해하는 반응에 요 맨 왼쪽 개별적 1대1 화해 반응, 제3자가 개입된 화해 반응. 이 화해 반응의 순서와 이 원리들을 우리가 이걸 얼만큼 현실에 빨리 적용을 하느냐, 이제 이게 이 원리를 아는 게 일단 필요하지만 그 다음은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이 원리가 얼만큼 내 상황에 빠른 시간 안에 적용이 되게 하느냐, 이제 그거는요 반복적인 연습밖에 없죠. 우리가 수학 공식을 배우면 그 다음에 공식을 잘 익히도록 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시험 문제라는 건 뭐겠어요? 어떤 문제를 보고 여기서 어떤 공식을 집어넣을까, 이제 그거를 빠른 시간에 찾아내는 사람들이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다 그러죠. 근데 공부 잘하는 거는 타고난 것보다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연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 사람이 타고난 재질이냐 환경적이냐, 요것도 교육학자들 간의 이론들이 다 있어요. 유전자적인 영향이 있다 그러는데 여전히 그래도 환경적인 영향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전자적인 영향보다 그 부모의 환경적인 영향,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부모의 모습을 보고 그 아이가 그 환경 속에서 익혀지는 거지 유전자적인 문제는 아니다, 또 이런 이론도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디에 재능을 보였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 부분에 시간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도 타고난 피스메이커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은 거의 비슷한데 얼만큼 여기다가 시간을 썼느냐, 이제 그 부분으로 우리가 판가름 나는 거지, 뭐 태어난 피스메이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없어요. 우리 다 인간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이걸 더 확대시키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과의 화평, 사랑과의 화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뤄나갈 때 이제 이 순서들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는 저희 순서를 이제 먼저 갈등 사례를 쭉 써보게 해요. 간단하게, 너무 자세하게 쓸 필요는 없고, 더 자세한 정보는 이걸 분석해 나가다가 이제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하기 전에 먼저 어떤 주목을 하느냐, 이 갈등 사례를 한번 써보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죠. 인격적인 요소와 실질적인 요소로 이렇게 두 부분을 구분을 해본다. 이거는 뭐 동양 문화냐 서구 문화냐를 따질 거 없이 성경에서 지금 이런 샘플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여기 이제 첫 번째, 우리 어제 세 분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세 분들 다 오셨나요? 첫 번째 아까 집사님 분 계신 것 같고, 그건 이제 신문 정리권이었죠, 신문. 두 번째 그 교회 선택권인데 오셨나요? 예, 그걸 계시고. 세 번째 케이스가 뭐였냐면 차 안에서의 대화인데 오셨나요? 그래요. 그럼 성공하신 거 하여튼 뭐 성공하셨다는 건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보다도 어제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 오늘 와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거는 성공인 거죠. 포기만 안 하면 결론은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니까 결론이 안 나오는 거죠. 반드시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응답과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만이 해결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도 해결이다. 우리 목사님께서 특히 신문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우리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는 단계에 있거든요. 지금 그 중에 이제 몇 가지 가능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줍니다.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가능성들을 찾아 나가는데 먼저 우리가 그 과정들을 잘 한번 밟아가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창의적인 해결책 나오기 이전에 먼저 이런 원리들도 생각해보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문제 해결도 해보고. 그래서 문제 해결은 스스로 하지 않으면 만족도가 없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선택을 해야 그것을 수용하지, 남이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살아보는 게 어떠냐, 그거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보는 거 어떠냐, 그것도 왜 우리가 딱 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그동안 이런 과정들을 밟아오면서 그러면 이런 것도 대안들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걸 들어보고 자기가 그것을 결정하고 수용을 해야지 이제 이게 만족도가 높아지고 해결이 되나간다 이거죠. 이게 저는 신앙 생활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신문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교회를 함께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각자 따로 나갈 수 있느냐, 차 안에서 대화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항상 요거 이제 다 지금 이제 실질적인 요소만 뽑아 놓은 거거든요. 지금 실질적인 요소. 이거는 인격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의견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이 의견을 얘기하는 방식이 주로 이제 인격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건 이제 대화 방식. 대화 방식에서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대화 방식의 뿌리는 어디에가 있냐면 마음의 우상에 있는 경우가 많죠. 마음의 우상. 마음의 우상은 뭐냐면 내가 가진 의견은 절대적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 돼 있을 때는 이 말을 대화의 방식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세게 하게 돼 있습니다. 세게, 격하게.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으면 소리를 질러서라도. 왜냐하면 내 마음의 우상이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상대방을 굴복시켜라, 바로 잡아라. 근데 마음의 우상이 우리 안에서 어떤 모양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모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부분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도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 수가 있어요.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님의 뜻인가 사탄의 생각인가. 이게 하나님으로 잘못 착각돼서 그러면 상대방이 말을 안 들으면 막 세게 얘기합니다. 또 때로는 욕도 합니다. 폭력도 나갑니다. 그러면서도 내 마음은 정당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처를 받아요.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상처받고 내가 그렇게 상처를 주고. 그러나 이 부분과 별개로 이 실질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 실질적인 문제는 이 부분을 고백하고 용서하고 화해해도 여전히 남아있는 부분이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이 실질적인 부분은 협상을 통해서 해결을 해나가야 됩니다. 특히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이 마음의 우상을 떨어뜨려 놓고 협상을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각자의 견해, 어제 이제 다 이제 아내 입장에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본인들이 주장을 할 때 이 견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절대적이 아니다 이렇게만 마음 먹으면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문은 아니 왜 이렇게 딱 그렇게 줄을 맞춰서 정리를 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 자연스럽게 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절대적이지 않고 그래 남편의 의견도 말이 되고 내 의견도 말이 되고 내 의견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으면 협상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 선택도 절대적인 나의 생각, 부부가 반드시 한 교회에 다녀야만 된다. 어찌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의견을 지킬 것 같지만 또 큰 차원으로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를 다니나 저 교회를 다니나 다 같은 교회 아니냐. 그러니까 남편의 의견도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을 수 있다. 결국은 선택이에요. 선택. A도 좋은 아니고 B도 좋은 아닌데 어떤 이유에서 A를 선택할까 B를 선택할까. 그래서 내가 가진 전제를 내려놓는 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얼핏 생각할 때는 가족은 한 교회 다녀야지. 그러면 가족이 한 교회 다니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냐? 오상숭배냐? 가족이 다른 교회를 다니면 뭐가 잘못된 거지? 남편의 입장에 서서 자꾸 그거를 확인해봐야 돼. 그러면 그렇지. 남편의 의견도 일리가 있을 수 있다. 내 의견도 당연히 일리가 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의논해 나가면 협상의 여지가 생긴다. 내 의견의 절대성을 주장하게 되면 마음이 어려워지죠. 여자들 그때 가서 마음이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의견이 너무 절대적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차 안에서 남는 대화의 종류, 남편이 쓰는 언어, 이것은 특히 아이들 앞에 있는 데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이들이 없으면 괜찮냐? 아까 이제 어제 얘기했더니 애들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문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애들이 없으면 괜찮은 대화냐? 이거는 애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문제가 있냐? 여러 가지 주제를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는요. 실질적인 문제를 놓고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거를 사회과학에서는 조작화라고 그래요. 조작화 또는 개념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걸 가지고 질문을 자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질문. 이건 신문, 교회 선택, 차 안에서의 대화 이렇게 딱딱 실질적인 요소만 끄집어냈지만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는 거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충돌되도록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도록 질문 만들기를 하는 겁니다. 질문 만들기를 하는데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 돼야 되느냐? A냐 B냐를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토론이 가능하지. 그냥 자기의 생각을 나누는 거는 이제 그 기초적인 작업이고 실컷 생각을 나누고 나서 결정적으로는 이걸 가지고 질문을 만듭니다. 신문은 어떻게 놔야 되느냐, 이렇게 놔야 되느냐, 저렇게 놔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딱 우리가 지금 결정하는 문제는 신문 정리에 대한 문제고 교회는 함께 다니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후의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교회를 다닐 수 있는가.
차 안에서의 대화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지금 남편이 쓰는 언어는 아이들 앞에서 쓸 수 있는 언어인가? 쓰면 안 되는 언어인가? 이렇게 딱 질문을 만들면 서로의 입장이 분명해지죠. 신문은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 아니다. 저렇게 정리해라. 아니면 한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신문 정리된 상태는 바람직한 건가? 한쪽은 바람직하다. 그 상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교회는 같은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그렇다. 아니다. 차 안에서 이런 대화의 패턴은 사용할 수 있는가?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딱 예스와 노 선택이 가능한 질문들로 만들어줘야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갈등 상황을 놓고 이 질문, 이 실질적인 요소를 찾아내고 이 실질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 질문까지 만들어내면 일단 이제 토론의 준비가 된 겁니다. 근데 요거와 별개로 거기에서 나눴던 대화의 방식들은 따로 뽑아서 이거 당신하고 나하고 지금 이 문제를 논하는 거고 요 문제를 논하는 거고 요 문제를 논하는 거지만 이건 우리가 이제 논의할 거야. 그런데 이거와 별개로 당신 나한테 꼭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돼. 얼굴 표정은, 말투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좀 어려워지거든. 이거는 이거와 별개로 다뤄야 될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2번은 요건수지만 이 건수는 계속 갈아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일관되게 계속 진행됩니다. 서로 대화하는 패턴들이. 이 부분이 지금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그래서 두 부분을 구분시키는 것이 여러분들이 들을 때 쉬운 것 같아도 저희 교회에서 해보니까 이제 이 작업이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뭐가 인격적인 문제고 뭐가 실질적인 문제냐. 실질적인 문제를 정리해내면 그 다음에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이 개념화를 시킬까. 여기에서 우리의 이슈는 뭐냐? 질문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되면 이제 협상에 대한 준비가 된 것이고요. 또 이것을 추려내면 인격적인 관계 회복의 준비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갈등을 다룰 때 사전 작업이고 이 작업까지 끝내놓고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제 다 이제 G1의 입장에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갈등을 바라보고 또 그 다음에 G2 여기서 빼야 될 나의 들보는 뭐냐. 주로 인격적인 문제가 들보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옳고 그른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건 서로의 생각의 차이니까 이걸 가지고 옳았다 그렇다 그러면 또 다른 인격적인 문제가 생겨요.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 잘잘못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인격적인 요소입니다. 서로에 대한 인격적인 배려를 하지 못한 부분. 그래서 화가 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이제 마음의 우상도 찾아지고 결국 내 말이 세게 나갔던 것은 내가 내 견해를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렇다. 이 부분이 마음의 우상이구나. 그럼 요거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으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협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에서 내 눈에 들보는 뭐냐, 또 상대방을 바로 잡아줘야 될 건 뭐냐, 그리고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이제 가서 화해하라.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인격적인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나는 그럼 그 사람을 언제 만나서 무슨 말을 하며 어떻게 대화를 풀어서 나의 들보를 빼고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준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제한적으로 이 인격적인 문제를 언급할까.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협상을 통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책을 끌어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인격적인 부분하고 실질적인 부분들을 구분해내고 이건 이제 G4에서 다루는 거지만 먼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협상의 기술도 이게 우리가 좀 많이 연습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잠깐 소개를 하면 여러분 교재 14페이지 보겠습니다. 2단계가 이제 개별적으로 얘기하라였죠. 그래서 2단계의 첫 번째 인격적인 문제들을 회복하고 참된 화해를 촉진하라. 그래서 인격적인 문제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갈등 상황에서 주로 서로 대화의 방식에다가 초점을 맞춰보자. 아까 이 컨텐츠, 신문이냐, 교회 선택이냐, 차 안에서 대화의 방식이냐, 이건 이제 대화의 방식이긴 하지만 특정 언어나 특정 대화의 방식을 아이들 앞에서 보여줘도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남편의 운전에 대한 스타일은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견해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실질적인 문제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대화의 방식이 서로에게 화를 나게 하고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그런다. 그래서 그 대화의 기술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주로 그때 이제 말하는 게 이제 I 메시지 같은 거 만들어야 되죠. I 메시지. 주어를 나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연습을 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연습의 소스를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I 메시지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훈련에 보면 이제 I 메시지라는 게 많이 나와요. 나, 주어 전달법이라는 거죠. 특히 부모 자녀 대화에 있어서 주어를 너로 하면은요 상대방을 판단하게 돼 있어요. 판단. 그 판단 받으면 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너는 왜 항상 하는 일이 그 모양이냐? 그러면 벌써 주어가 이제 너가 되잖아요. 근데 너를 주어로 쓰지 않고 똑같은 말인데 이 주어를 I로 바꿔요. 나는 그러니까 지금 너는 왜 항상 하는 일이 그 모양이야?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 말을 I 메시지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그 다음에 무슨 말 해야 되지? 지금 너 그거 너 왜 일을 그따위로 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말이지. 이게 나로 시작하면 말을 하면 한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네가 일을 그렇게 하면 왜 기분이 왜 이렇지? 굉장히 막 부들부들 가슴이 떨리네. 자기 상태를 설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유가 따라 나오죠. 네가 그것을 먼저 하면 나는 이게 일이 헝클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네. 이거는 상대방이 들어도요. 너는 왜 그걸 먼저 해가지고 일을 뒤집어 놓냐? 이 말하고 나는 네가 일을 그걸 먼저 하니까 일이 뒤집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상당히 어렵다. 상대방이 들을 때 왜 두 번째 메시지가 그다지 덜 기분 나쁘냐면 그거는 지금 내가 그렇다는 거지 상대방으로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I 메시지에서 훈련하는 여러 가지 방식인데 이것도 이제 쉽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로 주어로 하려고 하면 나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I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보는 걸 설명해놓고 너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런데 너로 나가기 시작하면 당장 판단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기분 나빠져요. 또 하나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이 이제 비폭력 대화라는 거 있어요.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책 Non-Violence Communication인데 NVC 이렇게 하는데 이 책이 또 도움이 많이 돼요. 비폭력 대화에 대한 책을 보시면 이 비폭력 대화에서 다루고 있는 방식이 보니까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인격과 실질적인 부분을 구분했는데 이 대화에서도 뭐를 구분하냐면 관찰과 판단을 구분합니다. 판단. 우리가 관찰해 주는 것은 상대방에게 분노를 안 일으키는데 판단을 하는 것은 분노를 일으킨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때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관찰을 해야 돼요. 관찰. 그런데 우리의 언어 중에서 판단의 언어가 나가면 상대방이 이제 열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따로 세미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것만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거죠. 이것만 해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애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 여러분 요거 판단인가요? 관찰인가요? 네, 요게 이제 좀 헷갈려요.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게 됐죠? 뭘 보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고 그러는 거죠? 예?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를 지금 보고 그랬잖아요. 저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넌 공부 열심히 안 하는구나 그랬어요? 아니면 뭔가 아이의 공부하는 패턴을 보고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판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뭘 보고의 내용을 얘기하면 관찰이 돼요. 그러니까 특히 다른 부분들은 되게 이제 관찰, 판단을 잘 구분하는데 이런 부분은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 그 판단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 우리 애는 공부를 열심히 안 하니까 안 한다고 합니다. 저 거짓말 아니에요. 이건 관찰이에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 학교 갔다 와서부터 시간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놈의 학교 갔다 와가지고 가방 탁 팽개치고 그 다음에 나가서 실컷 놀다가 저녁 먹을 때 겨우 기어 들어와서 저녁 먹고 나서 꾸벅꾸벅 졸면서 겨우 30분 책상에 앉아있어. 30분. 그랬더니 옆집 아줌마가 그 얘기를 듣고 걔는 30분씩이나 앉아있어? 우리 애가 30분만 앉아있으면 내가 소녀겠네. 그러니까 한 사람은요 뭘 보고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 그랬냐면 30분 앉아있는 거 보고 공부 열심히 안 한다고 그랬는데 옆집 아줌마는 30분만 앉아있으면 우리 아이 훌륭한 아이다. 공부 그러면 열심히 하는 거다. 그럼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웃집 아줌마와도 지금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 게으르다. 화낸다. 불평한다. 이게 지금 다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평한다. 그럼 저는 물어봐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게 불평이냐. 그 사람이 자기한테 마구 화를 냈다 그래요. 화를 냈다.
화를 냈다. 그럼 저는 우리 그 피스메이커 학교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제 막 하면 벌써 무슨 질문 할 줄 알아요. 화를 냈다. 아유, 화를 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드시겠네요. 상대방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화를 낸다. 화를 낼 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떻죠? 그럼 막 나한테 침을 튀어요. 그 사람이 침 튀기고요. 여기 목에 근육이 막 쓰고 눈이 평소보다 한 5mm는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눈 사이즈가. 그리고 흰자위가 더 많이 보여요. 아, 그리고 이 상대방이 눈에 흰자위가 더 많이 보이고 사이즈가 더 커지고 목에 힘줄이 쓰고 얘기할 때 나한테 침이 날라오면 아, 화를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화를 낸다는 건 판단이고요. 목에 힘줄이 쓰고 눈동자가 커지고 안 튀기던 침이 나한테 튀어온다. 거기까지는 관찰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나는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저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낸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당신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 나한테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분이 내가 언제 화냈다고 그래. 아니 지금 화냈잖아. 아니 그게 화내는 거야. 당신이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좀 세게 얘기하고 분명히 얘기한 거지 사실은. 그거 갖고 화냈다고 그러면 진짜 내가 진짜 뭐 화내봐? 그러니까 화를 냈다. 불평을 했다. 게으르다. 여러분들이 지금 표현상에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인격적인 감정을 유발시키는 요소들은 거의 판단의 메시지 때문에 그렇다. 그 판단의 메시지를 막아주기 위해서 주어를 I로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이 판단에서 관찰, 내가 지금 관찰하는 거냐 판단하는 거냐. 여러분 막 누구에 대해서 컴플레인 불평을 할 때 거의 들어보세요. 다 판단이 줄줄줄 나옵니다. 이 생각까지 들어보세요. 상대방은 판단받는 거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부부간에 대화할 때 왜 기분이 나쁘냐면 남편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여보 집안 정리 좀 깨끗이 해. 도대체 이게 뭐야? 여러분 남편이 퇴근해가지고 지금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면 아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기분이 나빠요. 왜 나쁘냐면 판단을 받아서 그래요. 왜냐면 아니 뭐가 어때서 그래 이게 자연스럽고 좋구만. 이 정도면 충분히 깨끗한 거야. 당신이 한번 해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딱 불어서 여보 그 물건이 어제 봤을 때랑 똑같은 위치에 고기 그대로 있네. 그리고 저기는 그 식탁 위에 그 어제 아침에 내가 먹고 나간 컵이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구만.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거기까지만. 아니면 대여기 하시려면 그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나는 이게 좀 집안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판단하지 않고 관찰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상대방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인정한다 그러면 아 상대방도 문제 있다 얘기되는 거고 근데 거기에서 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보 그게 뭐가 문제가 있지? 나는 뭐 큰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인간미가 있어. 인간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너무 그 세제를 많이 쓰고 걸레질 많이 하는 거 환경에 도움이 안 돼. 생활 화수에 문제가 있고 친환경적으로 살고 나는 이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때부터 이게 뭐냐면 이제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거고 토론하면 돼.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집안 상태는 어느 정도까지 정리되어야 깨끗한 상태인가. 오늘 저녁 먹고 나서 요 문제에 대해서 내가 토론해야지. 요거 기분 나쁘지 않게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주제예요. 왜냐하면 인격적인 문제가 유발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아 그래 당신은 그거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 이 생각의 차이야. 그러면 이 생각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근거를 가지고 한번 저녁 먹고 나서 토론해보자. 이거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주제입니다. 신문 정리하는 방식. 교회를 어떻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전 교회 또 지역에서 가까운 교회 지금 여기에 대해서 남편은 이전의 교회까지 가서 맡은 일을 하겠다. 나는 각 지역 가까운 곳에서 같이 온 가족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이 부분도 마음이 어려워질 이유가 없고요. 어느 것이 더 우리 가족에게 바람직한 선택이냐를 토론해 갈 수 있어요. 차 안에서 대화의 방식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대화냐 아니냐. 어제 제가 이제 그런 관심사에 대해서 좀 얘기했죠. 가족 안에서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족 밖의 사람들을 대할 때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또다시 가족 안에서만 이런 문제를 나누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가?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딱 듣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토론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소리도 상대방은 말이 되니까 했을까요? 안 되니까 안 돼도 했을까요? 상대방은요 나름대로 말이 되니까 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상대방을 판단하면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의견이든지 어느 한 사람이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할 때는 도대체 동의할 수가 없는데 그 의견을 왜 얘기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꾸로 보기를 해야 돼. 신문을 봐도 기자들이 알려준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기자는 이 사실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항상 반대되는 이론을 생각하면 또 반대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요새 폭력적인 사회에 대해서 나올 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영화나 비디오나 게임이 폭력적이다. 그래서 이 모방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요, 자꾸 그 비디오, 영화, 또 게임 여기에 대한 이제 폭력성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폭력적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도 꼭 우리는 한번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래 이거는 이 사람의 의견이지. 여기 근거는 뭘까?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게 나왔나? 쭉 살펴보는 거예요. 과연 근거를 가지고 한 건가?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은 또 반대의 이론이 있습니다. 폭력이 사람을 정화시켜준다. 예전에 보면 지금은 권투시합이 좀 많이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권투시합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로 그 권투시합이 주일 저녁이나 이렇게 하면은 주일 저녁 예배가 짧아졌어요. 목사님 빨리 설교 끝내고 가서 막 권투시합 불러. 폭력적인데 왜 그걸 즐기냐면 그 폭력적인 것이 오히려 나의 폭력적인 성향을 감소시켜준다는 이론이 있어요. 대리만족이죠, 대리만족. 실제로 폭력을 가하지 않으면서 남들이 폭력적으로 게임을 하는 걸 보고 마음에 어떤 정화가 일어나는 카타르시스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폭력적인 영화가 많이 나오면 이 사회가 폭력적이 되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검증해보면 반대 이론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폭력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정화된다라고 하는 이론도 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하나를 듣고 말이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특히 실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상호 어떤 이 의견의 주장들을 관심사들을 쭉 살펴보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훈련, 이런 토론들을 막는 게 뭐냐면 이 대화. 서로 얘기하다가 대화의 방식 때문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토론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꼭 또 반대로 이 토론을 하다 보면 이런 대화의 방식 때문에 서로 기분이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우리 이 얘기 하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에휴 괜히 얘기했다가 사이만 나빠지니까 덮어놓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회피적인 반응이라고. 그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덮어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회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냐? 겉으로 볼 땐 평온한데 문제는 항상 내재되어 있죠. 신문을 볼 때마다 남편이 다른 교회를 갈 때마다 차 안에서 남편이 운전하면서 뭐 민경준원지 뭐 할 때마다 아 그래 참아야지. 내가 은혜 받은 내가 참아야지. 여러분 그 아버지 학교를 받은 분들이 이래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쌓이더라고요. 저희 그 교육에 한 번 아버지 학교 교육을 받으신 분이 왔는데 자기는 갈등이 없대요. 아버지 학교 하고 나서 은혜가 너무 돼서 그래서 아버지 학교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아침밥을 아내한테 해달라고 한 적이 없대요. 감히 어떻게 아침밥을 해달라고 그러니?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도 굉장히 좋으신가 보죠? 아니 뭐 그게 썩 좋진 않는데 뭐 그걸 굳이 자기가 그동안 지은 죄가 너무 많고 너무 아내한테 잘못해서 그래서 뭐 자기가 달가워서 하는 건 아닌데 아버지 학교를 하고 나서 눈물을 막 흘리고 아내에 대해서 회개하다 보니까 내가 아침밥을 요구는 못하겠더라.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아침밥은 본인이 알아서 드시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과연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상당히 염려되더라고요. 그거 계속 아침밥을 참아놓고 나는 아버지 학교 한 사람이야. 참아야지. 그러다가요 이제 막 자기가 참을 수 있는 한도에 끝에 이제 아내가 한 번을 딱 자극하면 그동안 아침밥 안 한 거 그냥 한꺼번에 다 나와버려요. 다 나와요.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하고 아침밥 문제는 별개로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런데 협상 능력과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할 자신이 없죠. 괜히 그 얘기하다가 아내가 불편해할까 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으로 분리가 안 돼서 덮어놓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회의를 하다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어디로 갈까? 여름에서 교회에서 할까?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연합집회로 참석시킬까? 아니면 우리끼리 단독적으로 할까? 이걸 가지고 논의하다가 이제 결론이 안 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느 날 모여서 그날 저녁에 이제 부흥회가 있는데 부흥회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모여서 이제 의논하자. 전도사님 주재하에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제가 지금 저녁에 부흥 집회 조금 준비할 게 있어서 나갔다 올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 좀 잘 의논해서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수련회 어디 살지? 그리고 딱 잘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한 분이 이거 봐 지금 쓸데없는 얘기들로 시간 보내고 있는 거 알아? 지난번에 전사님이 다 힌트 줬잖아. 이번에는 어디서 하는 거 연합집회 참석하자고 전사님이 다 힌트 줬어. 그걸
눈치도 못 채고 이렇게 그냥 시간만 가지고 뭐 하느냐. 당신들이 지금 뭐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열받았어. 당신이 전사님 속을 그렇게 잘 알아? 진짜부터 그럼 당신하고 전사님 둘이 하지. 난 못해. 막 소리가 점점 올라가다가 뭐 하느니 못하느니 그럼 당신은 전사님 둘이서 해라. 우리 교사 안 한다. 막 그냥 걷어차고 이제 딱 자리를 나오려고 그러는데 전사님이 탁 들어왔어요. 아니 왜 이러시냐고. 이 집사람이 당신 속을 그렇게 잘하는데 둘이서 한번 해봐요. 난 못하겠어 교사. 아니 왜 이러시냐고. 진정시켜서 이제 겨우 앉혀놓고 오늘 저녁에 부흥 집회 있으니까 거기 참석하시고 나서 다시 한번 회의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겨우 부흥 집회를 참석시켰는데 그날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마음이 녹아지고 성령의 뒤로 하나가 됐다. 막 예수님께서 저 왼수를 향해서도 십자가의 피를 흘려주셨다. 저 원수를 우리는 사랑하자. 막 이러면서 이제 그 부흥회 끝나고 나서 다시 교사에 모여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우리는 사랑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껴안아주고 그러는데 어떤 젊은 교사 하나가 그러면 이번 수련회는 그 연합 집회 그냥 참석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 사람을 딱 쳐다보면서 지금 쓸데없는 얘기 왜 꺼내 지금 우리가 하나가 됐잖아 하나가 그 얘기를 지금 왜 여기서 이 마당에 꺼내는 거야? 아니요 저는 아까 결론이 잘 맞나 잘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요. 그럼 연합 집회 그냥 가는 거군요. 아까 선생님들이 아닌 의견들이 좀 있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이래가지고 그냥 꼬리 싹 내리고 덮어졌다. 여러분 이게 제가 그냥 가상적으로 꾸며낸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은혜 받은 사회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은혜 받은 사회 그거 얘기하지 말자. 은혜 받았는데 그 얘기를 왜 또 지금 꺼내냐. 근데 제 주장은 은혜 받았을 때 그 얘기 마무리 셔야 된대요. 은혜 받았을 때. 왜냐하면 인격적인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그럼 그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실질적인 문제를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의 기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 덮어놓자 이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사 선생님들이 지난번 수련회 거는 자기 건대로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떤 건수가 하나 나오는데 요건 좋은 건이다. 절대 양보 안 합니다. 거기서. 이건 끝까지 한번 가보자. 내가 지난번에는 수련회 거는 내가 논리가 약간 딸렸는데 이거는 내가 확실한 건수 하나 잡았다. 양보 절대 안 하고 그걸 끝까지 막 밀어붙이게 되는 거예요. 보상받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 나갈 때 왜 인격적인 문제를 잘 다루고 해결하느냐. 요거 해결하고 나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협상을 하자는 건데 사람들이 지금 여기까지 다 하고 은혜롭게 이거는 덮어놓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기술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그래서 먼저 이 인격적인 부분은요 이런 부분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IMSG 비폭력 대화 판단과 관찰을 구분하면서 상대방을 관찰해주고 내 언어 속에서 이 판단의 요소들을 제거시켜주는 거 요것만 신경을 써도 부부간의 굉장한 대화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요 비폭력 대화 요것만 훈련시키는 분들을 보면 여러 가지 대화의 패턴을 놓고 요게 판단의 언어냐 관찰의 언어냐. 제가 아까 몇 개 그 샘플로 드렸잖아요. 저 사람이 화를 마구 낸다. 저 사람 김 대리가 회의 시간에 나를 무시했다. 이런 거. 이런 샘플 만약 요 문장 같은 경우는 판단한 것 같아요. 관찰한 것 같아요. 김 대리가 회의 시간에 나를 무시했다. 판단 같죠. 판단. 벌써 여러분들 요 얘기를 들으니까 요건 판단이구나. 관찰은 어떤 거냐면 김 대리가 회의 시간에 나한테 질문을 하나도 안 했다. 질문을 하나도 안 했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김 대리가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보죠. 아니 어떻게 김 대리가 부장님께 하셨는데 이렇게 무시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놈이 나한테 질문 한 번도 안 하잖아. 그래요. 그래서 부장님은 무시했다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제가 김 대리한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 대리 그때 질문 한 번도 안 했지. 안 했는데요. 왜 안 했어? 아니 제가 예정에 없던 질문하면 부장님 당황하시면 어떡해요. 제가 질문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무시한 게 아니라 배려해가지고 질문 안 했는데 그 상황을 놓고 한 사람은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무시했다라고 생각이 되면 가서 자네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되게 대화가 나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이메시지를 곁들여서 관찰의 언어로 바꿔주면 김대리 아까 그 회의 시간에 질문 하나도 안 했지 나한테. 어떤 의도로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이 돼. 회의를 질문 하나도 안 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 이 얘기를 들으면 김대리가 좀 당황을 할 수 있겠죠. 자기가 예상하지 못하던 상황이 벌어졌으나. 그러나 김대리 왜 날 무시하고 그래 이거? 이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판단을 얘기하고 그거를 자신에게 김대리에게 적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대화의 훈련입니다.
이거는 지금 여러분 듣고 끝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습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습하시는 분들은 그 문장을요, 이 판단의 언어와 관찰의 언어를 막 섞어놔요. 섞어놓고 다 나눠준 다음에 게임을 시켜놔요. 여기서 판단의 언어, 관찰의 언어 구분해봐라.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판단의 언어를 뭐라고 그러냐면 기린의 언어다 그래요. 맞아요. 자칼의 언어, 자칼. 뭐로 뜯는 거. 판단의 언어는 기린의 언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을 쭉 빼고 초원에 있는 상태를 관찰한다. 기린의 언어냐, 물어뜯는 자칼의 언어냐. 판단의 언어가 자칼이고요, 관찰이 기린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대화의 훈련을 시켜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 회복과 또 갈등 상황에서 인격적인 요소를 찾아내는데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잘 구분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협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협상을 해나갈 때 이제 간단한 이것도 뭐 많은 실습이 필요하지만 이제 기술적인 부분 가르쳐드린다면, 그게 이제 이 교재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온 겁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협상하라. 협상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잠시 멈추어라 그래서 멈추어라 할 때 pause인데 pause를 다 약자입니다. 첫 번째 P는 prepare, 준비해라. 두 번째 A는 affirm relationship, 관계를 확고히 하라. 관계를 견고히 하라. 세 번째는 understand, U는 understand인데 understand interest, 관심사를 이해하라. 네 번째가 search예요. search for creative solutions,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으라. 다섯 번째가 선택안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라. evaluating 해라. evaluating.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협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인데요. 요거를 적용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T차트라는 걸 씁니다. T차트. T차트가 뭐냐면 여기에다가 아까 제가 그 조작화, 개념화 그랬죠. 질문을 쓰는 겁니다. 질문. 신문의 정리 상태는 바람직한가? 지금 현재 정리되어 있는 어떤 상태? 아니면 신문은 어떤 상태로 정리되어야 하는가? 이슈를 딱 만들어내요. 이게 실질적인 문제. 이거는 전혀 인격적인 문제하고 상관없어요. 지금 남편이 주장하는 바와 아내가 주장하는 바가 다를 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첫 번째 칸에다가 뭐를 쓰냐면 입장을 씁니다. 이거 협상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요새 신문들 보면 협상에 대한 그 교육들을 많이 소개하는데 이 입장을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이 질문에 대한 위치가 어디냐 이거예요. 내 위치가. 이거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못하다. 남편의 아내는 신문의 정리 이 정도 상태는 허용할 수 있다. 남편은 안 된다. 교회 같이 나가야 된다. 따로 나갈 수 있다. 교회는 항상 같이 다녀야 된다. 같이 다녀야 된다. 따로 다닐 수 있다. 이게 대답이 분명하게 나오는 질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이 작업이 또 쉽지 않습니다. 이 갈등 사례를 때 보면 인격적인 문제, 실질적인 문제 분리해내는 거 힘들고, 그 다음에 이 질문 만드는 거 힘들고, 이 질문까지 만들어 놓고 서로 입장 정리하는 거, 여기까지만 나가면 이제 한 90% 나가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뭘 쓰냐? 이유들. 왜 찬성인지 왜 반대인지. 어제 비슷한 장난감을 살 필요가 있는가? 아빠의 입장 살 필요 없다. 아들의 입장 살 필요 있다. 왜 살 필요가 없는가? 이유들을 쭉 얘기합니다. 왜 살 필요가 있는가? 그래서 협상은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많이 충족시켜주는 대안을 찾아보는 거예요. 요 거리를 좁혀주는 게 아니고 요 거리를.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찾다 보면 장난감을 샀는데 아빠의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장난감을 사지 않았는데 아들이 기쁠 수 있어요. 장난감을 사자고 하는 욕구를 사지 않고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어느 분이 갈등 사례를 하나 썼어요. 뭘 가지고 썼냐면 쓰레기통 숫자를 가지고 썼어요. 쓰레기통.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연세가 있는 분인데 친정어머니는 연세가 이제 더 있는 거죠. 친정어머니랑 같이 살게 됐대요. 친정어머니가 이제 나이 들어서 그 딸네 집에 이제 들어와서 사시게 됐는데 친정어머니의 요구사항이 집은 뭐 깨끗하고 보기 좋은데 왜 쓰레기통이 없냐. 방마다 쓰레기통을 좀 놔달라. 이게 이제 친정어머니의 요구였어요. 근데 그 갈등 사례를 보면 지금 쓰레기통을 더 놔달라. 그랬더니 이제 딸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더 놔줄 필요가 없다. 쓰레기통은 부엌과 거실 2개면 충분하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딱 추리면 그거예요. 추리면
쓰레기통 숫자는 2개로 충분한가? 방마다 있어야 되는가? 그런데 딸과 어머니 사이에 그 이야기를 나눌 때 실질적인 토론만 오고 갔을까요? 인격적인 문제 발생했을까요? 우리가 거의 이제 생각이 가죠. 이제 그 말을 예. 쓰레기통 좀 자. 어머니 엄마 2개면 돼. 2개면 그냥 거기까지. 야 좀 놓자. 내가 불편하다 진짜. 그 내 벌러 꼭 거기까지 나와야 되겠냐? 아니 엄마 운동도 되고 좋잖아요. 와서 좀 버리고 그래. 그 왜 120개 쓰레기통 방마다 둔다고 그래? 얘가 진짜 엄마한테 이러면 이게 이제 지금 쓰레기통 숫자와 별개로 너가 지금 엄마를 뭐로 보고 하냐? 나이 먹었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냐? 아니 엄마는 지금 와서 내가 지금 1살 먹은 어린애야. 이제 같이 살게 됐으면 좀 딸 말 좀 듣고 그래 좀. 거긴 대사는 안 나왔지만 서로 말을 안 했대요. 무시했대냐. 엄마의 얘기를 이제 안 들은 척했대요. 그 엄마는 또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거는 지금 쓰레기통 몇 개냐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인격적인 문제. 물론 쓰레기통 숫자 때문에 시작된 대화의 패턴이긴 하지만 쓰레기통 문제를 해결해도 여전히 남아있을 인격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면서 아무리 쓰레기통에 대한 견해 차이였어도 서로 대화 방식에 있어서 잘못됐구나. 고백하고 용서하고. 고백하고 용서해서 관계가 회복되면 쓰레기통은 저절로 해결되죠? 그럼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기에서 이 협상이 들어가야 돼요. P차트를 통해서 우리 집 쓰레기통 개수는 몇 개가 되어야 되는가. 딸 2개. 이 어머니 부엌과 거실 방이 3개다 그러면 부엌과 거실 방 3개, 5개. 이렇게 됩니다. 왜 2개가 있어야 되는가? 왜 5개가 있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쭉 추려보니까 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보기 싫다. 새 집으로 특히 이사 갔는데 그다지 불편하진 않다. 그다지 불편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불편하기는 하지만 견딜 수 있다 이거죠. 어머니의 주장 주로 뭐였냐면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쭉 써놓으니까 옆에서 이걸 돕던 헬퍼가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게 딸이 쓰고 있었거든요. 이걸 집사님 지금 쓰레기통 그 모양하고 사이즈 어떤 거 생각하고 있어요? 옆 사람이 무심코 던졌어요. 그 질문. 그 질문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 왜냐하면 여기는 보기 싫다, 불편하다. 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부엌과 거실에 놓는 쓰레기통 사이즈와 모양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거를 방마다 놓을 생각을 하니까 끔찍했던 거죠. 근데 가만 보니까 엄마는 이제 불편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러나 보기 싫지 않게 금방 결론이 나왔어요. 금방. 쓰레기통 모양과 사이즈가 다양하다. 우리 아이 보니까요. 책상 위에다 올려놓은 조그만 쓰레기통도 있어요. 모양도 예뻐요. 쓰레기통을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쓴다니까요. 예뻐서. 그래가지고 슈퍼에 가보니까 작고 예쁜 쓰레기통이 있어가지고 방마다 다 사놨어요. 방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만족했고 보기도 좋았고 쓰레기통 숫자는 5개. 아니 더 사놨을지도 몰라요. 밑에도 하나, 책상에도 하나. 그런데 이게 이제 협력적인 협상, 관심사 중심적인 협상이라고 그래요. 요새 이제 사회에서도 협상에 대한 기술 가르쳐주고 이런 거 얘기합니다. 근데 경쟁적인 협상은 어떻게 되느냐? 아유 엄마 진짜 5개 계속 고집하네. 알았어 내가 양보할게. 3개 됐어? 3개로 만족해. 3개로. 야 놓는 김에 나도 양보할게. 4개. 4개는 적어도 놔라. 3개냐 4개냐 막 씨름하다가 3개로 결론이 났어요. 2개보다는 더 많이 됐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마음은 불편해요. 그런데 딸도 진짜 내가 조금만 버텼으면 2개로 끝날 수 있는데 괜히 양보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4개로 결정 났으면 딸은 저 쓰레기통 볼 때마다 속이 뒤집어지는데 어머니는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했으면 5개까지 됐을 텐데. 이게 이제 경쟁적인 협상이라는 거예요. 경쟁적인 협상을 할 수만 있어도 사실은 굉장히 협상에 대한 문화가 이제 조성이 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궁극적인 협상은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요령으로요 교회의 선택에 대한 문제도 정리할 수 있어요. 교회를 한 교회를 나갈 것이냐, 다른 각자의 교회를 나갈 것이냐, 신문의 정리 상태는 이렇게 돼야 되느냐, 저렇게 돼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들을 쭉 써보고 이 이유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입장 차이를 좁히거나 조정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우리 대학생들한테 하면 귀가 시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귀가 시간. 몇 시? 자기는 몇 시까지 들어오고 싶냐 했더니 새벽 3시까지 들어오고 싶대요. 부모는 몇 시에 원하냐? 9시까지 들어오려고 하는데 시차가 6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6시간. 그러면은 이제 대개 그거 놓고 협상하라고 그러면요. 대개 한 11시 정도까지 마무리되고
또 어떤 아버지랑은 얘기했더니 그럼 학기당 30분씩 늦춰주겠다 뭐 이런 협상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어떤 경우는 협상만 잘하면 새벽 3시에 들어오면서도 부모님 마음이 편안한 협상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새벽 3시에 들어오면 안 되는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한 다 방지책을 충분히 세웠다. 아, 요놈이 그래서 새벽 4시까지 있어도 어디에 있는지 알고 무엇을 한다라고 새벽 3시까지 안 들어온다. 거기에 대한 상황을 내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새벽 4시까지 있는 자리에다가 뭐 CCTV를 달아놓는다든지 부모가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새벽 3시에 들어와도 될 수 있다. 이걸 시간만 가지고 고집하면 서로 상처가 받고 전투적으로 싸움이 나가거든요. 반대로 9시에 들어온다고 결론을 내도 애가 기뻐할 수 있다. 뭐 자기가 예를 들면 무슨 연구를 해야 되고 무슨 과제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아예 그럼 내가 연구실을 집에다 하나 만들어줄게. 최첨단 장비를 쫙 들여다가 말이야. 그 친구들 데리고 와서 토론할 수 있는 토론룸까지 만들어주고. 그러면 뭐 9시에 안 들어올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엄마가 서빙까지 해준다는데 뭐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다. 단지 입장 차이를 좁히는 게 아니라 협력적인 협상을 해나가는 거. 그래서 여기서 아까 이 3가지 사안들 제가 볼 때는 다 이런 협상을 하기에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런데 이제 협상 능력이 부족하다 보면 이 얘기를 하다가 자꾸 인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튼 나를 좀 무시하는 거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런 발언이 자꾸 나오게 돼요. 그래서 서양에서 들어온 책을 보면요, 이런 협상을 할 때 인격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예가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기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분리가 돼요. 그냥 문제는 문제만 가지고 협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협상 교과서를 봐도 우리 현실에 다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책을 보니까 이제 도서관 자리에 대한 협상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도서관에서 자리가 아니고 창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와서 창문을 확 열었어요. 그냥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사람 보고 왜 창문 열고 그러냐고 창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얼만큼 여느냐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도서관 사서 가서 협상을 도와주는 거예요. 당신은 왜 열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다. 왜 닫으려고 그러냐, 맞바람 치는 게 싫다. 그래서 도서관 사서가 고민하다가 이 방과 연결되어 있는 옆에 방 창문을 활짝 열어줬다는 거예요. 신선한 공기도 들어오면서 맞바람 안 치고. 그 협상에 대한 샘플로 그게 나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 샘플 사례를 소개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집사님 몇 분이 그거는 우리랑 안 맞대요.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상황을 재구성하면 이렇게 돼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문을 확 열었어요.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딱 한 5초간 쳐다봅니다. 뭐 창문을 닫아요. 세게 닫을까요? 살살 닫을까요? 세게 닫아요. 세게. 이 사람이 날 딱 쳐다보고 창문 좀 엽시다. 아, 당신 창문 세냈어? 지금 나보고 당신이라고 그랬어? 당신? 아니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뭘 이 사람 진짜 웃기는 사람이야. 까봐. 까서 나이가 뭐 많거나 적거나 발견됐어도요 뭐 상관없어요. 나이를 뭐 어디로 먹었냐. 이제 젊은 사람은 그래. 또 나이 든 사람은 이놈이 버르장머리가 없네. 어디 어른을 몰라보고. 여러분 주변에서 싸울 때 보면 우리 거의 99% 그 패턴으로 나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개입하면 실질적인 요소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니 왜 싸우시냐고 자꾸 물어보면 그럼 창문을 해결하시죠. 아니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런 거. 열어도 좋고 닫아도 좋아.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놈이 나보고 당신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느냐 닫느냐가. 그런데 중요한 걸 갑자기 사소화시키면서 인격적인 문제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리를 못 챙긴다는 거야. 실리를. 이 협상에 대한 기술이 부족한 거죠.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들을 서양 교과서에만 의존하다 보면 이런 인격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이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는 결국은 처음에 이런 갈등을 놓고 이 부분은 구분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이 구분한 내용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가야 되느냐. 아까 인격적인 부분은 고백과 용서를 통해서, 실질적인 부분은 협상을 통해서. 오늘은 그래서 이 요령을 좀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몇 가지 얘기하겠지만 일단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보자.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신문이나 여러 책들을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꽤 많이 보일 거예요. 요새 이거 참 많이 나와요, 신문에서. 왜냐하면 교회는 여전히 권위적이죠. 요새 볼 때는. 오히려 교회는 공자적인데 일반 사회가 지금 공자의 논리로 안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이 권위주의,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문민 정권이 몇 번 들었으면서 지난번 결정적으로 노무현 정권 때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이 뭐 권위를 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검사들하고 한번
그냥 한번 막 가보자, 한번 해봅시다, 한번 토론해봅시다 이러면서 막 이제 말로 하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아, 대통령하고도 좀 말장난을 좀 잘 해야 되는구나. 또 다른 말로 하면 아, 협상의 기술이 필요하구나, 권위보다. 이제 이런 게 사회적으로 지금 쫙 펼쳐져 있다 보니까 사회에서는 협상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여전히 이 권위적인 방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방식. 그래서 우리 쉬는 시간 좀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온 그 협상의 샘플 제가 한 2개 정도 소개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 용서라고 하는 것을 좀 다시 정리하고 가서 화해하라 그 대목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협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마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동안 성경 공부하면서 못 들어보던 유일한 용어 중에 하나 찾으라면 협상회를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냥 협상은 기독교인들은 만 할 수 있는 용어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은혜라고 할 때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랑 협상을 해야 될 존재가 아니시거든요. 절대자이시고 조물주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인간을 협상 파트너로 자꾸 상대해 주시는 거예요. 감히 우리 인간을 의논하고 협상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얼마나 인격적인 존재로 대해 주셨는가.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몇 살 밑에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을 좀 편안하지 않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협상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의견을 들어주고 대화를 나눠주고 하셨는데 내가 이야기를 나눠주지 못할 그 대상이 누군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경에 보면 이제 협상, 그 협력적인 협상의 예로 다니엘의 예를 듭니다. 다니엘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냐면 왕 앞에 바쳐진 음식을 자기는 먹지 않겠다. 그런데 다니엘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먹어라 그랬죠.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럼 이슈가 뭐냐면 그 실질적인 문제가 왕 앞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슈인데 입장 다니엘은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리는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됐느냐 입장 중심에 투쟁을 했는가. 다니엘은 이제 머리다가 붉은 띠 메고 결사항쟁. 그리고 또 관리는 야 저는 묶어라. 그리고 입을 벌려서 왕 앞에 바쳐졌던 음식을 막 갈아가지고 죽으로 만들어서 막 쳐넣어라. 주사기 같은 걸로. 그러면 양쪽은요 목적을 다 달성했어요. 그냥 임무는 완수했어요. 임무. 그런데 과연 그것이 효과가 나타났겠느냐. 왜 그것을 먹었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 그걸 이제 관심사인데요. 먹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렇지. 부정한 음식을 넣지 않겠다. 육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그런데 이쪽의 입장은 왕의 명령이니까 그걸 통해서 왕 앞에 일정한 시간 지난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제시한 게 뭐냐면 그러면 나도 사실은 건강하고 싶은 관심사가 있고 당신의 임무도 나를 건강하게 하는 건데 나는 내가 정말 육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결정을 유지시키고 싶은데 나의 신앙적인 소신에 의해서 그런 종류의 음식은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이 결국 내가 왕 앞에 건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요구사항을 지금 관찰하려고 하는 건데 이 음식을 먹지 않고도 왕 앞에 건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그 왕의 관리가 그 어떤 방법이 있냐?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래 고향 땅에 지중해성 웰빙 다이어트라는 게 있다. 신선한 야채와 올리브 기름을 통해서 단백질을 공급해가며 하는 이런 다이어트를 소개하면서 그건 단지 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벨루에이팅 열흘간 실험을 해보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른 조치를 하자. 얼마나 이게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협상이겠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포즈의 원리대로 준비하고 서로의 관계를 확인하고 관심사를 이해하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고 그 다음에 선택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자신도 자신의 입장을 관심사를 충족시키고 또 관리도 관리대로의 관심사를 충족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해결해 나가는 좋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요거 있구나. 참 이 관심사를 중요시하게 되는 또 어떤 협상이냐면 아비가일이죠. 아비가일. 성경에 보면 이제 아비가일이 누구냐면 이제 나발의 아내인데 다윗과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다윗이 이 망명 생활을 했잖아요. 부대를 이끌고 한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망명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이제 다윗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용어를 좀 그런 건 안 쓰지만 그때 당시에 세계 언론은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겠냐? 쿠데타 아니면 게릴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야 정부군에 배치되는 비정부군 반정부군. 내가 말을 너무 격하게 했나? 아니 저는 크리스찬의 입장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국제 언론들이 다윗을 그렇게 보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이 신문을 볼 때 이런 시각으로도 봐야 돼. 야 다윗도 그때 당시 언론에서는 제야 세력, 반항군 이렇게 비춰져 있겠구나. 다윗이 이렇게 다니면서 600명을 먹여 살리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600명 한 끼 식사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6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주로 어떤 일을 했냐면 정부군의 통치력이 약하니까 주변 그 블레셋과의 경계들을 지켜주면서 지방 호족들을 보호해줬어요. 정부군이 할 일을 다윗이 해줬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은 거예요. 물론 정부군에서는 강탈해갔다고 그러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윗을 막 지지해준 거예요. 어느 날 나발에게도 뭐 대가까지는 아니겠지만 우리 먹고 좀 달라고 했더니 나발이 말이지 정치적으로 잘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또 우리 목사님 전공이시겠네요. 정치 외교적으로 잘 전공을 해보고 저기 판단을 해보니까 말이에요. 요새 사울이 약간 상승세를 타고 다윗이 하락세야. 여기서 잘못 다윗에게 뭐 돈 갖다 줬다가 당장 사울이 이제 세무조사 나오네. 세무조사. 그러니까 아주 면박을 줘서 쫓아보냈어요. 다윗에게 종을. 요새 주인 떠나가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놈들이 있다는데 다윗이 누구냐? 이러면서 쫓아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발의 종들이 이거 큰일 났거든요. 주인이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사모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아비가일.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다윗이 우리를 너무 많이 도와주고 참 그 덕분에 우리가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글쎄 주인님께서 지금 어떤 소스를 가지셨는지 하여튼 아주 면박을 좀 쫓아보내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보니까 위기예요. 그래서 야 먹을 것도 챙겨라. 협상할 때 배고프면 안 되거든요. 한편 다윗은요 200명 남겼고 400명 끌고 오는 거예요. 이놈의 나발을 내가 청구수겠다고 말이에요. 흥분해가지고 아비가일이 먹을 거 먼저 탁 보내니까 이제 먹을 거 접수하느라고 속도가 좀 늦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이제 딱 간다. 딱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는 이제 쭉 설명되어 있는데 제 식으로 이제 요약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다윗이시여, 저는 당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앞으로 왕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다른 걱정은 뭐 다른 게 걱정이 아니라 이렇게 끌고 가서 우리 나발 그것된 놈 뭐 이렇게 하셔도 좋은데 혹시 분명히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시고 나서 그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화해와 진실위원회, 청문회 이런 데 등장하셔가지고 애매한 양민의 피를 손에 묻혔다. 뭐 이런 얘기를 괜히 듣게 되시지 않을까. 그게 조금 걱정이 되네요. 성경 읽어보세요. 이 표현은 아닌데 거의 이 표현이에요. 당신의 손에 양민의 피를 묻혔다는 얘기를 들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윗도 그 관심사를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나발이 요구를 안 들어줬다, 배은망덕한 놈이다라고 하는 것을 막 흥분하다가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될 존재라는 걸 잊어버렸는데 아비가일이 와가지고요 다 그 관심사를 자극해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정신을 바짝 들고 참도 지혜로운 여인이다. 우리 먹을 것만 챙겨서 돌아갔어요. 나발은 그 다음에 이제 죽게 됐죠. 다윗의 손을 빌리지 않고도 죽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얼마나 이 여인이 매력적이었어요. 참 지혜롭고 왕비 됐잖아요. 왕비.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거든요. 협상 잘해, 왕비 돼, 많은 사람의 죽음을 막아. 이게 지금 협상을 통해서 이런 큰 일을 일으키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존재가 제3자로 개입을 해가지고 관심사 중심적인 해결책을 이끌어요. 여러분 열왕기하 한번 보실까요? 열왕기하. 열왕기하 5장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8절부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568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게 지금 누구 얘기냐면 나하만 얘기예요. 나하만이 나병을 고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다가 자기의 권력으로도 못 고쳤어요. 근데 자기 집에 히브리 여종 하나가 잡혀왔는데 우리 동네 그 선지자 한 분 만나면 좀 고칠 수 있을 텐데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읽고 나하만이 대사절단을 이끌고요. 먼저 이제 국빈 자격으로 초청됐으니까
왕에게 먼저 나가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 병을 내가 어떻게 고치냐. 이거 완전히 전쟁에 대한 빌미네. 요거 빌미 잡아가지고 우리 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옷을 찢고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얘기 듣고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보내셔. 이래서 이제 나아만이 그 얘기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을 이제 엘리사한테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제 9절부터가 그거예요.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진분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여러분 여기 표현을 보세요. 11절에 있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그랬죠. 또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분노하여 떠나니 그랬어요. 나아만이 노했대요.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행들을 돌이켜서 그냥 떠나자. 얼마나 화가 났어요. 나아만이 왜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왜 화가 났어요? 예? 나아만이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예, 누가 엘리사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예, 그럼 지금 나아만이 화난 건 인격적인 문제입니까? 실질적인 문제입니까? 인격적인 문제죠. 근데 나아만은요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인격적으로 화났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들 한번 보세요. 인격적인 문제로 언급을 했나요? 실질적인 문제로 언급했나요? 이 버르장머리 없는 거사 왜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굉장히 고상하게. 아니 환자가 왔으면 의사가 나와서 환자를 봐야지. 그 얘기예요 지금. 당신의 진단 방식이 틀렸다. 그러다 보니까 처방도 내가 동의할 수 없다. 처방이 뭐냐?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데 내가 볼 때 우리나라 강 상태가 훨씬 좋다. 지금 나아만이 제기한 거는 실질적인 이슈만 제기했어요. 나오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도 버르장머리 없다고 얘기 안 하고 환자가 왔으면 이 상처 주위를 살펴보고 손을 흔들어 그때 당시 의사들이 하는 진료 행위예요. 왜 그걸 안 하냐 이거지. 그리고 처방이 그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 주변에서 들으니까 인격적인 문제라고요? 실질적인 문제라고요? 분명히 표현은 실질적인 문제인데 딱 보니까 벌써 우리랑 똑같아 생각이. 그 주변에 보고 있던 사람이 나아만이 화났구나. 왜 화났냐? 엘리사가 나와서 이해를 갖추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막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분노하여 돌이켜 떠나던 나아만이 다시 돌아와가지고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병고침 이제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봐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이 어떤 패턴일 것 같아요? 요단강에 한번 딱 들어갔다 나왔더니 피부가 말이 매끈매끈해지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우습게 봤는데 이거 좀 괜찮네. 야, 이거 성황할 거면 들어가 보자. 또 두 번째 들어가 봤더니 들어갔다 나오니까 상처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환부가 아무래도 3살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4번째, 5번째, 6번째니까 거의 99% 돼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마지막 7번째 들어갔다 나왔더니 100% 치유가 됐다라는 가설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의 가설 6번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아무 일 없었다. 그런데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해졌다. 전자일 것 같습니까? 후자일 것 같습니까?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들려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테스트하고. 여러분 그 앞에서 엘리사가 안 나와가지고 막 흥분했던 나아만이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2번까지 들어갔다 나왔는데 변화가 없어요. 화내지 않고 7번 들어갔다 나온 거에 신기하지 않아요? 난 그게 신기하더랍니다. 어떻게 이 흥분하던 나아만이 7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했을까?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거 보세요.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종들이 나와서 몇 마디 했어요. 종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아버지여. 이게 이제 pause 할 때 2번째 A입니다. affirm relationship. 지금 나는 당신의 고용인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녀된 심정으로 얘기합니다. 그게 내 아버지요. 종들이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지금 여기에 괄호 속에 하나 생략된 말이 있어요. 만일
선지자가 당신에게 예를 갖추고 나와서 온갖 정성을 다하면서 극진히 대접하며 요단강에 들어가서 70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했으면 당신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죠. 그래 지금 당신이 화난 거는 요단강 들어가라고 해서 화났다, 나와서 예를 갖추지 않아서 화났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만한테 그거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만일 지금 당신은 지금 다 실질적인 문제만 제기하고 있다. 지금 진단 방식이 틀렸다. 처방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야 되겠다. 나 화난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예를 갖추지 않아서 당신이 화난 거 아니냐. 만일 예를 갖췄다면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을 하라고 그랬어도 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이 지금 인격적인 대접을 받으러 온 겁니까? 실질적인 병을 고치러 온 겁니까? 지금 이 질문하고 나만에 딱 던져주니까 나만이 머리가 띵 했던 거죠. 아 그렇지. 내가 병 고치러 온 거지. 저놈한테 대접을 못 받은 거 내가 나중에 따지리라. 그리고 나서 요단강에 이제 7번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종들은 어떤 걸 한 거냐면 사실은 그 나만의 관심사를 자극시켜요. 여기에서 인격적인 부분이 중요하냐 실질적인 부분이 중요하냐. 그러면서 또 접근한 방식이 뭐냐면 갈등에 대해서 인격적인 요소와 실질적인 요소를 구분할 수 있도록 나만에게 조언을 한 거죠. 고정하십시오. 제발 당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그럼 얼마나 힘든 이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나만 속에 있는 관심사를 자극해 주면서 인격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문제를 구분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가 자연스럽게 나오냐면 제3자 개입. 아비가일도 그렇고 지금 이 종들도 그렇고 사실은 핵심적인 사람들은 요 사람들이 역할을 한 겁니다. 아까 우리 그 목사님 얘기했지만 당사자 간의 협상이 해결이 안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가 있어요. 여기 간과 그다음에 이 사람과 문제를 관계 회복과 인격적인 문제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시도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인격적인 문제까지는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격적인 문제까지도 해결이 안 된다면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의심해봐야 돼요. 근데 인격적인 문제는 해결돼도 이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협상하는 아무리 협상을 시도해도요. 너무 간격이 크고 관심사가 일치되지 않고 결론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먼저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사람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그래서 여기서 어떤 개입이 일어나느냐. 여기 조정, 중재, 이건 이제 교회 책무라고 그랬는데 이 조정과 중재 또 교회 책무 요건 이제 좀 다르게 구분해야 돼요. 지금 세상의 법예를 따지면 조정과 중재는 민사, 교회 책무 형사, 형사적인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책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아도 교회의 권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의 건덕, 우리 교회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일방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에게 개입해야 될 상황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요청하지 않아도 때로는 징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거 권징한다고 그러죠.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일방적으로 성도를 향하여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심하면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출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또 다른 누룩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동의하지 않아도 할 때가 있고, 그러나 요 조정과 중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이제 일반 법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당사자가 해결이 안 될 때,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그냥 결론적인 것만 설명을 할게요. 제3자가 개입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당사자가 해결해야 되면 알선과 조정과 중재 단계를 거칩니다. 알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대화. 아까 제가 막 그랬잖아요. 어떤 것이 인격적인 문제고 실질적인 문제고 여기에서 우리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 종들이 한 내용들이 지금 알선을 한 거예요. 알선. 엘리사하고 이 나하만하고 대화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제3자가 도운 겁니다. 그런데도 요 대화가 진행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제3자가 조정을 해줍니다. 조정.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조정과 중재가 우리 상식적인 개념하고 법적인 개념이 조금 달라요. 이 조정이라고 하는 건 뭐 4주 후에 만납시다. 가사 조정위원 이런 거 있죠. 이 조정위원들이 할 수 있는, 조정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양쪽 사람들에게 우리가 쭉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당신들 스스로는 대화가 안 되는데 우리가 제3자가 듣기에는 당신은 요거 한 100만 원만 주면 되겠고 당신은 지금 500만 원 요구했는데 요 100만 원만 받는 것이 우리가 볼 때 합당해요. 이렇게 좀 조정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정,
안을 제시하는 것이 조정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준입니다. 제3자가 권면하는 거죠. 당사자가 지금 합리적인 생각을 여러 가지 위해서 못하니까 제3자가 어떤 안을 제시해주면서 요 물질적인 협상안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요거를 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조정마저도 이제 성립이 안 됐어요. 그러면 뭐를 하는 거냐면 중재를 하는 겁니다. 중재. 중재는 사실은 이게 중재 판정이라고 하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중재 판정. 중재 판정은 뭐냐면 A하고 B하고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C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조정안을 제시했는데도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A와 B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야,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도대체 결론을 못 내리겠는데 결론을 내야 된다 반드시.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교회에 그 D 장로님 있잖아, D 장로님. D 장로님한테 찾아가서 우리 상황을 쫙 설명하고 이분이 내려주는 결론대로 하자. 이분이 부동산 전문가고 재정 전문가고 또 법률에 대해서도 상당한 상식이 있다. 교회에서 보니까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내가 존경할 만한. 너도 지금 평소에 그 장로님 훌륭하다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자기도 좋다. 이 장로님이 내려주는 결과 갖고 너나 딴 말 하지 마라. 정말이지? 그럼 이때 뭘 하냐면 중재 합의라고 하는 걸 합니다. 중재 합의. 여기는 뭐냐면 우리가 요런 사건에 대해서 D 장로님의 중재로 문제를 결론 짓고자 한다. 서명 날입. 이게 이제 중재 합의라고 그래요. 중재 합의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이 D 장로님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대법원의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 왜 대법원이라고 하냐면 이 D 장로님이 내려주는 결론이 확정 판결과 당사자 간의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중재법 30조에 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중재법에 당사자가 합의한 제3자가 내려주는 결론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거를 중재 판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법원 밖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무슨 제도라고 그러냐면 ADR이라고 하는 제도로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lternative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법정에서 내려주는 판결의 대안적인 분쟁 해결책이다. 그래서 이거를 대법원에서 허락을 해서 세운 기관이 하나 있는데 그게 대한상사 중재원. 대한상사 중재원은 사법부가 아닌데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판결해줘요. 어떻게 판결해주느냐? A기업과 B기업이 합의한 제3자가 이 얘기를 쭉 들어보고 판결을 내려주면 그냥 확정 판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우리 교회 안에서 필요한 거예요. 당회가 뭘 하는 기관이냐면 이런 걸 하는 기관이에요. 원래 종교개혁상의 당회 프레스비터리라고 하는 요 당회, 프레스비터리안 그러잖아 우리는. 프레스비터리라고 하는 요 당회라고 하는 거는 교인들을 치리하는 기구입니다. 어떤 분쟁이 있을 때 호소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종결을 지어주는 게 당회. 그런데 이 내용이 신앙적인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신앙적인 문제다. 교인들이 서로 당사자 간에 돈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세상 문제입니까? 신앙 문제입니까? 신앙 문제로 보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느 일도 하나님의 영역에서 제외된 일이란 없다. 우리가 성경과 관계되고 교회 행위와 관계된 것만 신앙적인 일이고 교인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돈을 빌려줬다가 받았다가 할 때 서로 이게 내가 받을 거냐 투자한 거냐 이런 데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게 뭐 부동산 처리는 이렇게 해야 법리에 맞는 거냐 저렇게 맞는 거냐 교인 간에 이런 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종결을 지을 거냐. 당사자가 아무리 뭐 협상하려고 해도 협상하면 안 돼요. 야, 그럼 우리 가자. 어디로 가느냐. 이제 1심 재판부로 가는 거죠. 민사소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심에서 2심에서 3심에서 그동안에 생기는 문제가 뭐냐. 이게 말이에요. 서로 극한 대립을 가게 되고 인격적인 문제까지 생기고 관계도 파괴되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같은 교인끼리 그리스도인끼리 법정 안에서 문제를 다루고 한 해 민사소송으로 다루는 건수가요 800만 건이 됩니다. 거기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없겠죠. 우리는 말씀대로 사니까 믿는 너희들이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 앞에 가서 송사를 하느냐. 만약에 적어도 법원에 갈 일이 있으면 다 재판부를 심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크리스찬 판사인가 아닌가 뭐 심사해가지고 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냥 가면 일방적으로 판사가 배당되는 거죠. 기피할 수는 있어도 신청할 수는 없죠. 그래서 사실 이 세상법에서는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라고 이런 법까지 마련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대로 사신다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해관계가.
그걸 가지고 막 교회를 떠나고 교회 떠나가지고 막 소송하고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다. 당사자가 합의한 제3자가 문제를 종결지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런 법이 없는 줄 알았어요. 중재법이 우리나라. 미국엔 있는데 우리나라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 법조인들 또 국회의원 빨리 당신들이 활동해서 이런 법을 좀 만들어봐라. 그랬더니요. 어느 법조인이 딱 보더니 이거 우리 있습니다. 66년도부터 있었대요. 중재법이. 이미 우리나라에. 그래서 대한상사 중재원도 그 법에 근거하여 세워진 거고요. 개인 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기독 법조인들이 나서서 뭘 만들었냐면 한국 기독교 화해 중재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대한상사 중재원처럼. 초대 원장을 누가 하셨냐면 김상원 장로님이라고 성결교 장로님이신데 대법관 출신 장로님. 그분이 이제 지금 명예원장이고 지금 현재 원장은 누구냐면 양인평 장로님이라고 순복음교회 장로님이시고 법무법인 로고스 이제 지금은 고문변호사. 그분이 이제 원장이시고. 그 여러분들의 문제를 가지고 가면 그분이 판결해 주는 게 아니라 이제 A 집사님, B 장로님 와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한국기독교 화해중재원에서 들어보고 이 사건은 우리와 함께 봉사하시는 중에 A 변호사님, B 목사님, C 장로님 이런 분들이 이 문제를 다뤄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이제 그 부분을 재판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 양 당사자가 변호사를 동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딱 종결지으면 이 모든 절차를 당사자 합의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대개 뭘 합의하냐면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자. 이것까지도 합의해요. 그럼 보통 일반적인 재판은 다 공개되게끔 돼 있는데 이런 과정들은 공개가 안 되면서 사실은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계가 빨리 이것이 필요하다. 지금 캐톨릭이나 불교나 이런 데는요 자체적으로 다 담장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열심히 싸웁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요 담장이 없어요. 우리가 싸우는 게 적나라하게 다 보여요. 캐톨릭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은데 저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캐톨릭은 그 안에 왜 캐톨릭이라고 문제가 없겠어요. 기독교인은 아주 못된 사람들만 모아놓고 캐톨릭은 좋은 사람들만 모아놨을까요? 그렇지 않고 담장이 왜 건설 현장에 공사 현장 안 보이게 이제 담장 쳐놓는 거 있잖아요. 요새는 법으로 또 예쁜 그림까지 그려야 돼요. 요 담장을 쳐놓고 싸우느냐 걷어놓고 싸우느냐 요 차이예요 지금. 캐톨릭은 요 담장을 쫙 쳐놓고요. 그 안에서 막 치열하게 싸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피스메이커는 잘 싸워요. 싸워가지고 정의를 세워요. 근데 그 소문이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여요. 근데 우리는 너무 공개형으로 사니까 담장이 없어요. 그리고 막 담장을 치려고 그러면 빨리 걷어버리잖아. 우리가 한판 싸운 걸 좀 보여줘야 된다. 왜냐면 자기가 정의인 것 같으니까 정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낸다고 그러면서 결국 전도의 문을 막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조정과 중재 절차를 하도록 하고 혹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할 때는 저희한테 한국 피스메이커에다 물어보셔도 되고 한국 기독교 화해중재원에다가 물어보셔도 되고 사실 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극기권이 왜냐면 우리가 한국 피스메이커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조인들이 나서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들이 해서 했는데 저도 이제 운영위원으로 참석하고 그래서 법원에서 어떤 조정 사건이 있을 때도 어느 판사님은요 저희를 막 이용해요. 목사님들끼리 분쟁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와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안을 추게 되는 건 제3자 개입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 교회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당사자 합의해서 진행되는 사건과 별도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교회의 권위로 치리를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당사자 합의 없이도 교회의 권위로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개입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단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이제 제3자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죠. 이게 지금 진행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3자 개입으로 인하여 문제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냐 지금 그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으라 이게 됐고 그 다음에 이런 요 빈칸들은요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해답이 다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가서 화해하라는데 이 부분은 이제 충분히 설명할 시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제가 딱 요 개념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용서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인격적인 관계는 고백을 해야 되고 자신의 들도록 상대방이 또 이제 고백을 하게끔 돕고 고백을 하면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냐면 용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용서가 아닌 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와 다른 것은 여러분 요 교재에 보시면은
19페이지. 용서는 감정이 아니다. 용서하라고 그랬더니요, 아유, 마음에 우러나와야 용서를 하지, 마음에 우러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용서하는 거야?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것인가, 마음이 우러나지 않아도 결단해야 되는 것인가? 결단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개념도 그렇고 사랑의 개념도 그렇고 용서의 개념도 그렇습니다. 사랑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필이 팍 꽂혀야 하는 게 사랑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필이 꽂히지 않아도 사랑을 해야 된다. 필이 꽂혀서 하는 사랑은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으나 필이 꽂히지 않고도 하는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된다.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도 막 하다가 쭉 복음을 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하겠냐. 아니 뭐 영접하는 건 하는데 왜 가슴이 좀 찡하고 막 울컥하고 눈물이 나오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영접해도 되는 건가? 그러면 아직 감정이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잠시 기다리십시오. 마음이 울컥하고 막 눈물이 쫙 나올 때 그때가 진짜 믿는 순간이니까 그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면 믿음의 결단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이라는 개념, 사랑이라는 개념과 함께 용서도 마음에 우러나서 해야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용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적으로 상대에게 해야 되는 것이 용서다. 또 잊혀지는 거, 용서하라고 했더니 아유 용서할게. 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시겠지. 여러분 이거는 기억력의 강퇴지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용서하려고 자꾸 기억력의 감퇴를 노력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전반적인 기억력 감퇴가 일어나는 거야. 큰일 나요. 기억은 생생하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언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기억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내가 선언하노라. 잊혀버려진다는 게 아니죠. 기억에 남아있으나 기억으로 간주하지 않겠다. 이해하는 거, 이해. 요것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게 분명히 다른데 사람들이 용서하려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자꾸 해요.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서 내가 그 입장 돼서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 입장이라면 그렇게 했겠네. 아유 뭐 용서해야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그 입장이 됐으면 나도 그렇게 했겠네 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잘했다는 얘기예요?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 상황이 되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거는 잘못한 게 아니죠. 누구든지 그 입장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데 그럼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용서를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용서할 게 안 남았어요. 우리가 언제 용서하냐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뭐냐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뭐냐? 결단이다. 또 다른 말로 약속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 구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일방적으로 나 혼자서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회개해야만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 그럴 때 상대방을 향해서 즉각적으로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요거 두 단계를 구분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는 내가 용서의 마음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용서를 선언하려면 그 사람의 회개의 모습이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막 오늘 용서에 대한 메시지 듣고 오늘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그 못된 원수들 놓고 야 원수도 사랑을 한다. 남편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여보 내가 오늘 은혜 받았어. 당신을 용서하노라. 그러면 그 남편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 할까요?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별 이상한 소리 다 하고 누가 누굴 용서한다고 그래 지금. 집안일 이렇게 하고 싸움도 하니 당신이 지금 잘한 거야? 용서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에게 용서를 선언해보세요.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즉각적으로 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귀에 들리게 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들의 귀에 들렸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지금 밑에서 네가 메시아냐? 막 지금 욕하고 있는 그 사람들 향해서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노라. 완전히 불에다가요 기름 붓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막 억울해. 분해. 이번엔 진짜 메시아인가 하고 쫓아다녔는데 결국 십자가에서 허무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또 속았구나 그러면서. 그런데 뭐 너를 용서하노라 이러면 되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향해서 그들의 귀에 들리라고 한 게 아니라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언제 그들의 귀에 선포되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베드로가 막 설교를 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들의 귀에 선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을 요 두 단계로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두 단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게 매우 중요하고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못 적용된 사례가 있잖아요.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밀양.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기분은 나쁘대요. 그 영화 보신 분들은 알아요. 기분은 좀 나빠요. 기독교인으로서 왠지 교회 욕한 것 같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냐고 물어보면 딱히 설명을 못해요. 그게 사실은 이 용서의 개념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안 되고 나타나는 거. 사실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용서라고 하는 거군요. 그래서 내가 용서의 마음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저 사람 용서합니다. 근데 우리 행위는 뭐냐면 그 사람의 호통을 쳐야 돼요. 또 때로 회초리를 들어야 되고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을 고발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 사람 용서를 그 사람에게 용서를 선언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온 예가 요셉입니다. 자기 형제들을 용서했지만 눈에 나타난 즉시 형님들 접니다. 용서합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시간을 끌고 이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기 온몸을 던져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증거할 때 뭐냐면 유다가 말이죠. 유다가 마지막 베냐민을 딱 잡아놓는다고 했을 때 유다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를 잡아 가두고 유다를 베냐민 풀어달라고. 이거 20년 전에 이거 없었던 상황이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야 요셉 팔아먹고 우리 살자. 이러던 유다가 20년 후에 자기를 잡아 가두고 베냐민 풀어달라고. 요거까지 확인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형님들 접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미 그 이전에 요셉은 용서의 마음을 결단하고 있었죠. 그러나 형제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하도록 돕는 과정, 이거를 피스메이킹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그래서 이 피스메이킹, 화평케 하는 것은 매우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소극적인 게 아니에요. 직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용서에 대한 개념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니고 평생 설교를 듣는 건데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고 좀 부족한 얘기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싶은 분들은 그 화평하게 하는 제가 추천도서 알려드린 거 있죠. 거기 보시면 아주 펜스한데가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도움을 참 많이 받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원리부터 마지막 원리까지 한번 내가 소개했고 혹시 빈칸 못 채우신 분들은 맨 마지막 페이지에 해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희망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 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